실천 모델의 우선 개인 대상 모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분석 모델, 정신역동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그때그때 별표를 칠게요. 출제 빈도에 맞추어서 별표를 치면 정신분석 모델은 별표 하나 정도 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 모델의 학자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대표적인 학자가 됩니다.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바로 아래에다 쓰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면 무의식, 여기서 스톱. 자, 내면 무의식, 그렇습니다. 프로이트는 내적 심리, 내면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려고 노력했고 그게 바로 무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또는 정신과 의사였죠.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그래서 환자라고도 합니다. 환자라든지 클라이언트, 내담자의 무의식을 찾아내야 됩니다.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연상이 되겠죠. 생각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이제 최면기법, 꿈 이런 거를 꾸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연상입니다. 자유연상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 중 행동적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행동주의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것. 답은 자유연상이었죠. 자유연상은 정신분석에서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유연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 영역으로 끄집어내거든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무의식 영역에 있는 것을 의식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트랜스퍼런스, 전이라고 합니다. 자, 내담자, 클라이언트, 환자, 그 클라이언트로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전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전이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을 더 쉬운 말로 하면 설명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무의식 세계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문제의 원인을 강조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원인을 강조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원인을 강조한다는 측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강점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병리 관점입니다. 정신분석 모델은 병리 관점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강점, 관점, 병리 관점을 공부하실 건데요. 강점, 관점, 병리 관점에서 병리 관점은 문제에 치중하는 것이고요. 강점, 관점은 클라이언트의 장점이나 강점에 치중하는 겁니다. 계속 가죠. 자, 해석을 해주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이었고 내가 지금 이래서 힘들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석과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 기술의 목적이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과 통찰을 연결하실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훈습이 있습니다. 이 훈습은 워킹 드로우라고 하는 것인데 훈습은 반복이라는 단어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반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훈습은 일회성에 의해서 한 번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단하게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무의식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해석하고 또 다른 모습들을 또 찾아내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복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클라이언트가 더욱더 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실생활에 또 적용까지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훈습이라 한다. 훈습은 정신분석에만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훈습 질문이 나왔어요. 훈습 질문이 시험에 있는데 훈습 질문은요. 강점, 관점에 의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훈습 질문은 강점, 관점에 의한 것이 아니다. 셀리베이가 강조한 강점, 관점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 훈습 질문이 문제 선택지에 있었던 거죠.
훈습은 정신분석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위에 병리관점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하죠.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지금 클라이언트는요, 자아가 약해서 정신분석 치료를 온 거예요. 따라서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여기 있는 성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아를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성격의 3요소를 아시나요?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아가 약한 상태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가 되면 자아가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성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의 변화는 여기 있는 자아 강화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무의식의 세계는 미래의 세계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잠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과거를 강조하는 거죠. 더 쉬운 말로 하면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꿈 또는 최면기법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는 어린 시절의, 과거 어린 시절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과거를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장기 개입이에요.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다 장기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개입하는 거다. 우리가 보통 장기라고 하면 1년 이상 걸리는 것들을 장기라고 이야기 보통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정신, 모델 명칭에 심리, 정신이나 심리가 들어가면 장기 개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내용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정신분석 모델에서는 우리가 실천 기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법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이, 해석, 통찰, 전이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된다. 전이, 해석, 통찰이 일종의 약간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현상 기법을 쓴다. 훈습 질문, 훈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정신역동 모델의 키워드는 뭐냐 그러면 내면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과거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정신분석은 이 정도 하고, 자, 심리사회 모델 들어갑니다. 이건 별표가 둘입니다. 별표가 둘인데, 자, 심리사회 모델, 심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학자부터 할까요? 고든 해밀턴과 홀리스입니다. 이건 두 사람을 아셔야 돼요. 해밀턴과 홀리스. 해밀턴과 홀리스를 바로 아래 쓰면 됩니다. 자, 심리는 인간의 심리, 사회는 환경, 상황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상황 속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상황 속 인간 나왔다면 무조건 심리사회 모델 찍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심리 플러스 사회 환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역동 모델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정신역동 모델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녀석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은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정신분석 모델과 심리사회 모델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내면을 본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분을 본다. 그런 것들이 강조점이 공통점이 되겠죠. 이거는 좀 암기해버리세요. 고찰이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찰이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해보세요. 시작. 고찰이 나오면 심리사회 모델이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개입이 두 가지 개입이 있어요. 하나가 직접, 하나가 간접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을 고려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원을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접적 개입은 자원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심리가 있잖아요. 심리는 클라이언트 심리니까 1대1의 개입도 있겠구나. 그래서 직접 개입도 있고 간접 개입도 있는 거예요. 과거 탐색이 고찰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서 고찰이 뭐예요? 라고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반성적 고찰이거든요. 반성적 고찰. 그래, 어떤 과거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고려라든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탐색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시험 지문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를 탐색해서 이것을 현재의 기능으로 설명해 주는, 과거를 탐색해서 현재의 기능과 결부해서 설명해 주는 이러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심리사회 모델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 모델이나 심리사회 모델은 과거를 탐색한다는 것이 또 공통점이기도 해요. 정신역동 모델도 과거 중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심리사회 모델 같은 경우는 과거를 중요시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참고 삼아서 현재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는데, 자, 고찰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별도로 여러분들 좀 써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심리사회 모델에서 직접적 개입이 있었잖아요. 직접적 개입은 모두 6가지예요. 6가지. 제 기억으로는 뒤에 부록에 도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심리사회 모델의 직접적 개입 6가지는 간단하게 하면 1대1만 생각하세요.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영향 주기와 동의어예요. 두 번째가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 정서적 지지. 세 번째가 탐색, 기술, 환기예요. 탐색, 기술, 환기예요. 환기, 벤틸레이션 나왔죠. 그럼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정서적인 부분, 불안 이런 것들을 표출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이제 고찰이 나오는 건데, 고찰은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 고찰. 반성적은 빼겠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과거 어땠는지 고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유형, 역동에 관한 고찰.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유형,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성격이나 태도를 말하고, 역동은 심리를 말하거든요. 이 사람이 과거의 성격과 태도가 어땠는지, 심리적인 부분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은 발달적 고찰이에요. 마지막은 발달적 고찰. 이 발달적 고찰은 정확히 말하면 발달적 단계에 관한 반성적 고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시절을 살펴보는 거예요. 유년기라든지 아동기라든지 뭐 청소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찰해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왔을 때 고찰 보인다.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 정리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모델 들어갑니다. 세 번째 모델은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별표 3개 치셔도 됩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 낼 거리가 많아서요. 자, 이것은 앨리스와 백입니다. 엘버트 앨리스와 아론 백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인데요. 자, 앞에 보시면 비합리적 신념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줄에 앨리스가 보이시죠? 앨리스. 이 앨리스는 REBT. 자, 앨리스는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학자고요. 그 다음에 아론 백은 Cognitive Therapy라고 해서 인지치료라고 합니다. CT라고 합니다. 두 분의 치료 기법이 달라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인지행동 치료학자예요. 그래서 인지행동,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모델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의 학자 두 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한번 보시죠. 비합리적 신념. 네, 이게 문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적 오류. 네, 이것도 문제 원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앨리스 REBT에서의 문제 원인은 비합리적 신념이었어요. 비합리적 신념이었어요. 나는 이번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복지학을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해. 이것도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합리적 신념, 당위적 사고라고 말하거든요. 이해되셨죠? 이걸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볼까요? 나는 이번에
사회복지학 시험의 점수는 합격할 만큼 좀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 이 정도죠. 합격할 만큼의 높은 점수를 맞고 싶어. 이런 생각과 나는 이번에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한다. 이런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비합리적 신념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의 이 신념은요,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 그러면 문제 원인을 인지에서 찾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못된 사고입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아론백의 CT는 문제 원인이 앞에서 했잖아요.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문제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인지적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육적 접근은 왜 교육적 접근이라고 했냐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건데 그냥 쑥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코칭이에요. 코칭.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합리적 신념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그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인지과제를 부여해서 세션마다 항상 코칭,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육적 접근은 인지행동 모델을 쓰는 거고요. ABCD 모형이 나옵니다. ABCD 모형은 앨리스 겁니다. 알버트 앨리스의 모형. 여기 A, B, C, D, E 모형이 됩니다. 자, ABCD 모형은 이니셜입니다. 자, antecedent, belief, 그 다음에 consequences, dispute, effect라는 단어예요. 순서대로 쓰면 선행 사건이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belief니까 신념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nsequences가 결과가 됩니다. dispute가 치료자의 논박이 되고요. 마지막에 effect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순서 중에 행동이란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서 행동이란 단어 없어요. 행동이 영어로 뭡니까? behavior라고 하는 겁니다. 이 B자리에 신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행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별표 쳐놨는데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중시. 별표 쳐놨죠. 이거는 거의 외우셔야 됩니다.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주관적인 경험 많이 살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래서 사고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고의 독특성, 사고의 다양성, 사고의 특이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 클라이언트 면담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들의 생각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분의 생각은 어떤 사고구나 이러한 생각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레이셔널이잖아요. 합리적이죠. 이건 사고예요. 그 다음에 이모티브는 정서, 비헤이비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법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인지, 행동, 정서적 기법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이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 모델은. 그래서 인지행동 치료는 인지적 기법만 쓰는 게 아니에요. 행동적 기법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 기법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리스트럭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 이것을 재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인지 재구조화의 다른 말은 인지 재구성이라고도 해요. 인지 재구성. 그게 바로 이 인지행동 모델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인지행동 모델까지 끝냈거든요. 인지행동 모델까지 끝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할 거예요. 제가 이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조절해서 쓰세요. 노트에 쓰든지 포스트에 쓰든지 조절해 쓰시면 됩니다. 자, 인지적 오류의 암기법이 있어요. 여기 안에 종류들이 많거든요. 이, 그, 과, 임, 개, 선, 파 이렇게 7개 정도 아시면 돼요. 첫 번째, 지금은 이제 제 설명 들으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걸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자, 이분법적 사고는 흑백 논리라고 하거든요.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니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흑 아니면 백. 이런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극대화와 극소화. 극대화와 극소화. 극대화와 극소화는 과장과 축소라고도 합니다. 과장과 축소.